이메일은 정확히 새벽 2시 30분에 도착했다. 기내 조명이 어두워지고 상파울루의 스카이라인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제목, 해고 통보, 즉시 발효. 몇 초 동안 나는 내가 읽고 있는 내용을 처리할 수 없었다. 화면이 제대로 로딩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깜빡였지만 내용은 그대로였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내 이름, 내 직책, 그리고 내 심장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만든 문장들. 귀하의 태용 테크 고용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즉시 발효됩니다. 귀하의 접근 권한이 취소되었습니다. 회사 소유지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전화도 면담도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도 없이 그저 이 차갑고 메마른 통보서 한 장뿐이었다. 발신자는 한기준 대표. 바로 2주 전 내 손을 잡으며 이 일을 성사시킬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었다. 민지은. 나는 기내를 둘러보았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몸을 웅크리고 안대를 쓴 채 와인 얼룩이 진 베개를 베고 있었다. 제트 엔진의 낮은 웅웅거림과 갑자기 내가 들어본 그 어떤 소리보다 크게 느껴지는 정막 속에 나는 홀로 남겨졌다. 10일 동안 3개 대륙, 도쿄에서의 초기 조율, 런던에서의 규정 준수 확인, 상파울루에서의 최종 담판. 나는 이 거래에 단순히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이 거래를 설계했다. 3개의 글로벌 거대 기업이 태용의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동시에 이동하는 5년 동안 1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그곳의 직원이 아니었다. 가슴 속에 차가운 무언가가 내려앉았다. 분노는 아니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저 믿기지 않을 뿐이었다. 마치 걸음을 내딛는 도중에 누군가 발밑의 땅을 잡아당긴 것 같았다. 나는 1분 동안 멍하니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좌석 밑으로 손을 뻗어 두 번째 노트북을 꺼냈다. 무광 검정색. 브랜드 로고도 없고 암호화된 노트북. 태용테크의 그 누구도 존재를 모르는 노트북이었다. 나는 그것을 열고 로그인했다. 화면이 깨어나는 것을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그들은 이것이 내 여정의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미 3주 전에 또 다른 여정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나는 32층 유리로 된 임원 회의실에 서서 무너져가는 0억 원짜리 계약을 살리기 위해 허둥대는 중년의 임원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악명 높기로 소문난 유럽 컨소시엄의 클라이언트는 협상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법무팀은 패닉 상태였고 재무팀은 서로 손가락질을 해댔으며 해외 영업 담당 전무는 거의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이었다. 나는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저 걸어 들어가 테이블 위에 버려진 제안서를 집어들고 20분 만에 핵심 구조를 다시 쓴 뒤 컨소시엄 대표와의 비공개 통화를 요청했다. 다음 날 아침, 계약은 단순히 되살아난 것을 넘어 2개의 새로운 지역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 그것은 태용을 위한 내 첫 번째 기적이 아니었다. 그저 가장 최근의 일일 뿐이었다. 계약 성사 후 임원 라운지에서 샴페인 축배가 있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한기준 대표는 특유의 공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리더십이지. 누군가 복도에서 승진 소문을 흘렸다. 글로벌 전략 담당 부사장. 그 직함은 거창하고 과장되게 들렸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었다. 나는 단순한 해결사가 아니었다. 양복 입은 임원들이 비행기를 착륙시키지 못할 때 부르는 방화벽이자 조종사였다. 나는 에너지 대기업, 통신제국, 외국정부 부처와 협상했다. 나는 4개국어를 구사했고 2개의 휴대폰을 썼으며 7년 동안 공항에서 살다시피 했다. 나는 태용을 실제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회사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직함은 주어지지 않았다. 샴페인 파티 일주일 후 승진이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 다음엔 검토 중, 그리고는 침묵이었다. 처음엔 내가 과민 반응한다고 생각했다. 구조조정 중일 수도 있다. 인사팀이 느릴 수도 있다. 어쩌면 이번만큼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다 우연히 듣게 되었다. 이사회 점심 식사 도중이었다. 나는 옆 회의실에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었다. 미닫이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한 이사가 껄껄 웃었다. 민지은이 똑똑하긴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그녀가 방에 들어오면 다른 남자 직원들이 길을 못 펴요. 모든 프레젠테이션을 독차지하잖아. 다른 이사가 대답했다. 그래, 부사장 감은 아니지. 현장 요원에 가깝지. 현장 요원. 필요할 때 비행기로 실어 날랐다가 잊어버려도 되는 그럴듯한 협상가 취급이었다. 그 순간은 승진 누락보다 더 오래 내 기억에 남았다. 진실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승진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억제하고 싶어 했다. 너무 자신감 넘치고 너무 세련됐으며 다른 사람의 공으로 돌릴 수 없는 성과가 너무 많았다. 거래를 구해야 할 때는 나를 불렀지만 공로를 인정받는 자리에는 내가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빈 회의실에 서서 몇 주 동안 공들여 만든 포트폴리오를 들고 쓰라리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위협인식의 문제였다. 조용한 사람들은 승진했다. 나처럼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특히 나 같은 여자는 배제되었다. 하지만 나는 뛰쳐나가지 않았다. 난동을 부리지도 않았다. 나는 자리로 돌아와 3개의 국제선 항공편을 연속으로 예약하고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거래에 착수했다. 그들이 내게 직함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만들 생각이었다. 배신이 요란한 굉음과 함께 찾아오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우습다. 때로는 천천히 새는 물처럼 처음엔 눈에 띄지 않다가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고 나서야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의아해하게 된다. 1년 전 한소라 한기준 대표의 딸은 곤경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전략 고문이라는 한기준의 딸이라는 배경으로 포장된 모호한 직함으로 태용에 갓 입사했다. 그녀는 기술적 배경도 없었고 기업 경력이라곤 고작 2년이 전부였으며 아주 큰 실수를 하나 저질렀다. 클라이언트 데모 도중 무단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다가 싱가포르 파트너사의 개인정보를 실수로 노출한 것이다. 공개적인 스캔들이 될 뻔했다. 법무팀은 당황했고 마케팅 부서는 얼어붙었다. 그리고 한기준,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용히 처리해줘. 그가 전화기 너머로 말했다. 고의는 아니었어. 그냥 몰랐던 거야.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나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밤새도록 일의 유출을 막았으며 그 사건을 업계 블로그에도 실리지 않을 베타 테스트의 사소한 오류로 둔갑시켰다. 그녀의 이름이 언론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기자들의 전화도 내가 직접 받았다. 아무도 내게 고마워하지 않았다. 나도 그걸 바라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충성심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회사를 보호하는 것이 회사 내의 모든 사람, 심지어 대표의 딸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충성심이 상호적이지 않을 때 그것은 썩기 시작한다. 대륙을 횡단하는 출장을 떠나기 3일 전 나는 트라이던트 거래를 위한 최종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마무리하기 위해 공유 드라이브를 열었다. 몇 주 동안 다듬어온 슬라이드들이었다. 차트, 분석, 제안 구조, 모든 것이 정밀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완벽했다. 내가 남겨둔 그대로였다. 단 하나의 세부 사항만 빼고 문서 속성 정보의 작성자가 한소라로 되어 있었다. 처음엔 실수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다운로드했다가 실수로 덮어쓰기를 한 것이라고. 하지만 슬라이드를 클릭해 넘기면서 나는 깨달았다. 그녀가 미묘하게 수정을 가했다는 것을. 핵심 항목의 문구를 바꾸고 레이아웃을 살짝 조정했지만 내 전체적인 구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뼈대는 내 것이었고 제안 내용도 내 것이었지만 그 위의 이름은 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게 알리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아파트에 앉아 있었다. 글자가 흐릿해질 때까지 슬라이드 덱을 응시했다. 그리고 나는 자랑스럽지 않은 일을 했다. 그것을 닫아버렸다. 그녀에게 따지지 않았다. 한기준에게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을 협업이라고 일축할 것이다. 내가 예민하게 군다고 말할 것이다. 더 나아가 내가 텃세를 부린다거나 감정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여자가 권력에 의문을 제기할 때면 항상 나오는 단어였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방을 쌌다. 비행 경로를 확정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중요했다. 상처는 요란하지 않았다. 폭발하지도 않았다. 누군가 그녀의 전략적 명확성을 칭찬할 때마다 천천히 스며들었다. 회의에 앉아 그녀가 내 말들을 마치 자신의 생각인 양읊는 것을 지켜볼 때마다 그랬다. 나는 그녀를 보호했고 감싸주었고 그녀의 평판을 구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나의 평판을 지우고 있었다. 나는 한 번도 당황한 적이 없다. 거래가 깨질 때도, 임원들이 회의실에서 멘탈이 무너질 때도, 그리고 내 미래가 발밑에서 흔들리기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승진이 물 건너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한소라의 이름이 내 슬라이드에 적힌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지우개가 내 존재를 짓누르는 무게를 느꼈을 때, 나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뛰쳐나가지도 않았다. 나는 조용히 전략적으로 방향을 틀었다. 사실 나는 이미 6개월 전부터 낙하산을 만들기 시작했었다. 배신을 예상해서가 아니라 경험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권력은 충성심이 아니라 레버리지 영향력을 존중한다는 것을. 태용이 처음부터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 내가 입사했을 때는 헝그리 정신이 있었고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날카로운 지성들과 진짜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사내 정치가 뿌리내리면서 회사의 영혼은 변질되었다. 한기준은 최고의 인재를 뽑는 것을 멈추고 가장 안전한 사람들을 승진시키기 시작했다. 혁신팀은 해체되었고 감사팀은 무기화되었으며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점차 배제되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내 친구였고 일부는 멘토였다. 나처럼 그들 모두 조용히 무언가를 계속 만들고 있었지만 더 이상 태용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 프로젝트를 정도전더라고 불렀다. 화려한 사업 계획서도 시드라운드의 요란함도 없이 그저 이름 하나와 법적 구조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기계에 의해 버림받는 고통을 이해하는 전직 엔지니어, 상품 전략가,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있었다. 정도의 모든 부분은 태용이 망가뜨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설계되었다. 관료주의 대신 민첩성을, 통제 대신 투명성을, 그리고 무엇보다 클라이언트 중심의 사고를. 우리는 그것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회사가 아니었다. 활성화되기를 기다리는 미래였다. 그래도 나는 조용히 있었다. 나는 여전히 계약직이었고 여전히 그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으며 누군가 먼저 성냥불을 켜지 않는 한 다리를 불태울 의도가 없었다. 그 순간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상파울루에서의 긴 저녁 식사 자리, 트라이던트 거래의 3대 레거시 기업 중 하나인 브라질 링크의 CEO, 루이스 마타 맞은편에 앉아있을 때였다. 우리는 막 3차 제안서 조율을 마쳤고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위스키 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수조 원대 결정의 압박감이 잠시 어깨에서 내려간 듯했다. 그는 진지하고 조용하게 나를 바라보며 내가 준비하지 못한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따르는 대신 리드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는 멈칫했다. 포크가 입으로 가다 멈췄군요. 그가 계속했다. 당신은 직원처럼 말하지 않아요. 바닥부터 무언가를 쌓아 올린 사람처럼 말하죠. 그런데 왜 회사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드럽게 웃었다. 다른 누군가가 물려받았으니까요. 그는 미소 지었지만 웃지는 않았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것을 바꾸기로 결정한다면 내게 전화하십시오. 우리 중 일부는 로고가 아니라 리더를 후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 순간은 뇌리에 박혔다. 칭찬이라서가 아니라 물론 그랬지만 내가 애써 무시해왔던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클라이언트들은 감지할 수 있었다.
일을 하는 사람과 공을 가져가는 사람 사이의 괴리를 느꼈다. 그들은 내가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보았다. 정치적 낙하산 인사, 약화된 혁신, 좋은 결과 뒤에 이상한 침묵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왔을 때 나는 루이스가 한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텔노바의 구매 이사로부터 걸려온 개인적인 전화나 유로컴 법무팀이 대안적인 파트너십 모델에 대해 은밀히 문의해온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정도의 정관을 확장했다. 핵심 멤버인 전 법무팀장 박진아, 시스템 설계자 라힘 실바, 전 재무전략가 노탄과 조용히 미팅을 잡았다. 우리는 회사 이메일을 쓰지 않았다. 사무실에서 만나지도 않았다. 우리는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저녁 식사를 하며 아파트에서 만났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태용은 내가 그들의 해결사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들이 볼 수 없는 무언가를 이미 시작하고 있었다. 권력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회사. 문맥을 모르고 누군가 임원 연회장에 들어왔다면 대관식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금빛 린넨, 크리스털 샹들리에, 현악 사중주. 회사는 전략적 성장 갈라를 위해 비용을 아끼지 않았는데 사실 이것은 한소라가 국제 전략 담당 상무로 초고속 승진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아이러니는 삼키기 힘들 정도였다. 그 부서는 내가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며 여행 가방 하나 들고 3개 시간대를 오가며 일할 때 처음부터 구축한 것이었다. 유럽 파트너들에게 태용이 그저 과대포장된 또 하나의 기술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려 노력하던 시절이었다. 국제 전략이라는 개념이 국내 시장을 간신히 유지하던 중견기업에는 너무 야심차다고 여겨지던 그때 나는 끈기와 야간 비행 그리고 6글자 약어들에 대한 유창함으로 그 길을 개척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샹들리에 아래 서서 이를 악물고 웃으며 입도 대지 않은 샴페인 잔을 들고 내 직함과 내 팀, 그리고 내 서사를 가로챈 여자를 축하하는 척하고 있었다. 한소라는 빛이 났다. 당연히 그랬다. 금발 염색에 블로우 드라이한 머리, 매끄러운 네이비색 원피스, 완벽하게 리허설된 연설. 그녀는 이사들과 건배하고 홍보팀이 모든 것을 촬영하는 동안 다자간 통합이나 국경 간 확장성 같은 유행어들을 쏟아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녀가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이 역할을 맡아 우리 회사가 개척한 전략적 비전을 이어가게 되어 영광입니다. 나는 스포트라이트와 그림자가 반반씩 걸친 그녀 뒤에 서 있었다. 내 이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내가 도쿄에서 막 성사시킨 거래나 내가 초안을 잡은 협상 프레임워크에 대한 언급은 단 하나도 없었다. 내 전 법무 파트너이자 지금은 비밀리에 정도의 창립 멤버인 박진아가 스치듯 지나가며 잔 뒤로 속삭였다. 이거 정말 비현실적이네. 비현실적이라는 말은 관대했다. 몇 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내 눈을 피했다. 좀 더 괜찮은 몇몇 사람들은 어색한 반쪽짜리 미소를 보냈다. 이게 잘못된 건 알지만 나도 내 자리를 지키고 싶어라고 말하는 듯한 미소였다. 한기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여전히 키가 크고 완벽하게 재단된 양복을 입은 채 거만해 보였다. 그는 냉소주의자들로 가득 찬 방에 진정성을 팔 수 있는 목소리를 가졌다. 우리는 한소라, 상무가 이 역할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니셔티브인 트라이던트 파트너십을 통한 글로벌 확장을 이끌 적임자로 그녀보다 나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러자 그가 살짝 몸을 돌려 덧붙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번 인수의 일환으로 다가오는 출장에서 민지은 부장을 쉐도잉 수행, 참관할 것입니다. 쉐도잉이라니 마치 내가 멘토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10개월 동안 시차를 넘나들며 고생해 거의 성사시킨 거래에서 내게 돌아왔어야 할 직함을 가로챈 여자를 교육하는 데 동의라도 한 것처럼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웃거나 소리 지르거나 지구본 모양의 얼음 조각에 샴페인을 끼얹고 싶었다. 대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훈련된 날카로운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고 나는 그 소리가 내 두개골을 긁는 손톱 소리가 아닌 척했다. 하지만 내면에서 굴욕감이 산성액처럼 피부 아래서 타올랐다. 그들이 나를 대체해서가 아니라 내가 조용히 우아하게 사라질 때를 아는 착한 병사처럼 그녀를 돕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처음으로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김이 빠져 있었다. 한소라가 몸을 돌려 내게 다가왔다. 온통 따뜻함과 연기로 무장한 채였다. 회의 전에 상파울루 구조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직 유럽 쪽 세부 사항을 다 파악하지 못해서요. 그래야죠.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쪽은 까다로운 질문을 하는 편이니까요. 어머, 그녀가 킬킬거렸다. 그럼 그냥 부장님한테 넘길게요. 부장님은 항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잖아요. 나는 미소 지었다. 도개교가 올라가기 직전에 짓는 그런 종류의 미소였다. 왜냐하면 나는 그녀가 가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직 몰랐지만 나는 이미 두 번째 일정을 예약해 두었다. 그녀나 한기준 또는 립스틱을 새로 칠한 직함 아래 내 이름을 묻어버린 회사의 그 누구도 포함되지 않은 일정이었다. 도쿄에 도착했을 때 나는 4일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상태였다. 갈라 파티, 가짜 축하, 상파울루 구조를 설명해달라는 한소라의 거만한 요청, 한기준의 모욕적인 발표, 그 모든 것이 나를 뼈만 남을 정도로 지치게 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각 세관 게이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내 상처 입은 자존심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기 때문이다. 트라이던트 거래, 3개의 레거시 통신회사, 도쿄의 텔노바, 런던의 유로컴, 상파울루의 브라질 링크가 역사적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이었다.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까지 10개월간의 은밀한 소개, 문화적 조율, 신뢰 구축이 필요했다. 이제 내게는 그것을 마무리할 10일이 있었다. 3개의 도시, 3개의 대륙,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도쿄에서는 즉각 긴장감이 감돌았다. 텔노바의 CTO 아사노 유키는 날카롭고 회의적이며 직설적이었다. 보안을 약속하시는데 경쟁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이 말뿐인 것 이상을 제공한다고 믿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차가 테이블에 놓이기도 전에 그가 물었다. 나는 태용의 내부 엔지니어들과 함께 설계한 암호화 사양서를 꺼냈다. 이사회조차 아직 검토하지 않은 문서였다. 나는 다중관할권 규정 준수를 위해 맞춤화한 프로토콜을 정확히 설명했다. 실시간 이중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설명이 끝나자 그는 웃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왜 당신을 보냈는지 알겠군요. 그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말은 하지만 이해하지는 못하더군요. 회의가 끝난 후 우리는 그의 차까지 잠시 함께 걸었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부드럽게 물었다. 만약 더 군더더기 없는 모델이 있다면요? 기술 스택은 같지만 필요와 납품 사이의 단계가 더 적다면요? 유키가 고개를 돌렸다. 태용의 색채가 덜한 것 말씀입니까? 그런 비슷한 거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에 탔을 때 그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자료를 개인적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런던에서 유로컴의 법무팀은 더 경계했다. 브렉시트 규제 변화로 인해 규정 준수가 악몽이 되었고 태용의 표준 계약서 문구는 모호함 투성이었다. 내가 전에 지적했었다. 그들이 고치지 않았기에 내가 직접 고쳤다. 그날 밤 11시 40분, 이틀 동안 빌린 작은 아파트에 앉아 나는 정도의 자문 변호사 박진아를 통해 조용히 개발한 내 템플릿을 사용하여 약관을 다시 썼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유로컴 본사의 광택. 나는 테이블 너머로 업데이트된 초안을 건넸다. 린다 클라크라는 이름의 깐깐한 법무총괄. GCE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건 태용 표준 양식이 아닌데요. 그녀가 말했다. 이게 작동하는 양식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3주간의 지연과 50개의 수정 조항을 원하지 않으신다면요. 그녀는 첫 페이지를 훑어보았다. 이거 당신이 했나요? 네, 비공식적으로요.
린다가 미소 지었다. 글쎄요. 다음번에 우리가 협상할 때는 당신이 이쪽 편 테이블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내 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감명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다. 내가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회사를 왜 내가 이미 이끌고 있지 않은지 소리내어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만이 아니었다. 상파울루에 도착했을 때 나는 카페인과 의지력으로 버티고 있었다. 브라질 회의는 마지막 단계였다. 재무 구조, 수익 분배 모델, 데이터 주권, 모든 위험 요소가 한 방에 모여 있었다. 더 나쁜 건 한소라가 그 자리에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나를 쉐도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오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순간에 일정을 변경하여 아르헨티나를 경유해 어떤 내부 팀도 실시간으로 내 동선을 추적할 수 없게 했다. 태용은 내가 하루 늦게 도착할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이미 현장에 도착해 일하고 있었다. 루이스 마타 CEO와의 회의는 4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그는 위험 한계치, 자본 노출, 장기 지원 모델에 대해 나를 몰아세웠다. 내가 숫자를 고수하자 이사회는 이 숫자에 반대했었다. 그는 마침내 등을 기대고 숨을 내쉬었다. 나는 당신을 믿소, 민지은. 그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다. 하지만 난 태용을 믿지 않아. 당신도 알지, 그렇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계약이 나중에 무산된다면 그럴 리 없어. 그가 나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당신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때 나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만약 방법이 있다면요.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대표님께서 그 위험 없이 사내 정치나 잡음, 병목 현상 없이 이 거래를 성사시킬 방법이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루이스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대답은 이미 알고 있잖소. 3개의 도시, 3번의 회의, 3개의 조용한 씨앗이 심어졌고 그 각각에서 같은 패턴이 나타났다. 태용에 대한 회의감, 로고가 아닌 나 민지은에 대한 신뢰. 나는 피로를 무릅쓰고 반구와 시간대를 넘나들며 회사의 무게를 짊어졌다.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대답했고 내 개인 시간에 계약서를 다시 썼으며 수십억 달러의 의구심과 수십억 달러의 약속 사이에 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문을 열고 있었다. 우리가 적도를 지날 때쯤 기내 조명이 어두워졌다. 나는 창밖을 끝없이 펼쳐진 아래쪽의 거대한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상파울루 회의 노트를 한 번 더 검토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을 때 계약 요약본은 완벽했다. 숫자는 일치했다. 클라이언트는 동의했다. 거래는 성사되었다. 내 경력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어야 했다. 대신 화면이 깜빡거렸다. 내부 서버가 나를 튕겨냈다. 다시 시도했다. 접근 거부, 슬랙 클릭했다. 세션 만료. 내 회사 캘린더가 사라졌다. 아웃룩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이메일이 왔다. 제목, 해고 통보 즉시 발효. 발신자, 한기준. 첫 줄을 읽자 가슴이 촌처럼 조여왔다. 민지은, 즉시 발효됨. 귀하의 태용테크 고용이 해지되었습니다. 모든 자격 증명 및 접근 권한이 인사 규정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향후 회사 클라이언트나 파트너와의 접촉을 삼가 주십시오. 인사말도 감사도 설명도 없었다. 그저 35 영피트 상공에서 갈비뼈 사이로 조용히 밀어넣은 칼날뿐이었다. 잠시 나는 완전히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승무원들이 조용히 복도를 지나가며 심야 서비스 때 나간 반쯤 빈 와인잔들을 수거했다. 내 주위의 다른 비즈니스 여행객들은 베이지색 담요 아래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하게 잠들어 있었다. 내 노트북 화면이 다시 깜빡이더니 이번엔 검게 변했다. 그들이 나를 모든 것에서 차단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결과는 같았다. VPN 차단됨, 자격증명 무효, 심지어 내 내부 연락처 목록도 사라졌다. 그들은 나를 지워버렸다. 경고도 면담도 내 역할을 방어할 기회도 없었다.
이건 구조조정이 아니었다. 이건 처형이었다. 그리고 그 모욕감은 결정 자체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다. 그들은 내가 착륙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다. 내 눈을 보고 말할 예의조차 없었다. 그들은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거래를 성사시키고 홀로 비행 중인 나를 침묵 속에서 해고했다. 분노를 느꼈어야 했고 아마 내장 깊숙한 어딘가에서는 그랬겠지만 주로 모욕감을 느꼈다. 그들이 나를 내쳤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일회용품, 대체품, 힘없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체 해외 성장 전략을 짊어지고 온 사람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고했다. 그들은 접근을 차단하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메일을 회수하면 내 영향력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게 백업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틀렸다. 6주 전 한기준의 조용한 권력 노름과 한소라의 가짜 승진이 있기 훨씬 전에 나는 프로토콜에 따라 내 트라이던트 거래 노트의 개인 백업을 시작했다. 법무팀이 예방 차원에서 승인한 것이었다. 국경과 언어를 넘나드는 고위험 거래에서는 표준적인 절차였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 계약서 버전들, 재무 모델링, 통화 녹취록, 심지어 손으로 쓴 클라이언트 피드백까지. 그들은 내가 클라이언트와 접촉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그들은 그 클라이언트들이 여전히 관여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었다. 나는 좌석 밑으로 손을 뻗어 태용 시스템과 동기화하지 않은 무광 검정색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것은 조용히 웅웅거리며 켜졌다. 암호화되었고 오프라인이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상태였다. 바탕화면이 어두운 기내 조명 속에서 빛났다. 반쯤 완성된 단순한 로고. 정도점. 나는 암호화된 폴더를 열었다.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다. 각 시장 전략, 모든 계약서의 모든 조항, 안전하고 법적으로 타당하며 나의 것인 정보들. 분노가 마침내 깜빡거렸다. 하지만 불이 아니라 결의로서 타올랐다. 한기준은 나를 해고한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한 것이었다. 그들은 공중에서 나를 잘라내면 내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나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준 꼴이었다. 나는 빈 문서를 열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린 뒤 간단한 세 단어를 입력했다.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덮개를 닫고 뒤로 기댔다. 창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맑은 지평선을 보았다. 도시는 똑같아 보였다. 택시 뒷좌석에서 나는 스카이라인이 느릿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늦은 아침 햇살을 받고 있는 강철과 유리의 타워들,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노란 택시들, 커피와 휴대폰을 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쁘게 움직이는 보행자들. 하지만 내게는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다. 오전 8시 40분, 우리는 태용 본사 앞에 도착했다. 나는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지난 9년 동안 거의 매일 들어갔던 건물을 응시했다. 기억보다 작아 보였다. 아니면 이제 집이 아니라 한 번도 진정으로 내 것이었던 적이 없는 장소로 다르게 보이는 것일지도 몰랐다. 대리석 바닥에 로비로 들어서자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던 보안 요원 다니엘이 얼어붙었다. 부장님, 그가 어색하게 몸을 움직이며 말했다. 저는 오늘 오신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오지 말란 얘기도 못 들었잖아요. 나는 차분하게 말하며 사원증을 들어 올렸다. 게이트에 갖다 댔다. 반응 없음, 빨간 불, 접근 거부. 다니엘이 찡그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오늘 아침에 인사팀에서 시스템에 플래그를 걸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따지지 않았다.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는 나보다 더 불편해 보였다. 하지만 내 인생 최고의 시간들을 바쳤던 그곳에 반쯤 들어오고 반쯤 나간 상태로 서 있자니 기묘한 기분이 밀려왔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전치 디스플레이스먼트 된 느낌. 마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삶을 떠도는 유령이 된 것 같았다. 어쨌든 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인사하지 않았다. 고개조차 거의 들지 않았다. 누군가 27층 회의실 밖 게시판에서 내 이름을 떼어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에는 이제 전략통합 상무 한소라라고 적혀 있었다. 내가 옛 사무실층에 도착했을 때 침묵은 수술실처럼 차가웠다. 익숙한 얼굴들은 모두 눈을 피하는 듯했다. 내게 열정적으로 보고하던 주니어 분석가들은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봤다. 한 명은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조용히 일어나 휴게실로 걸어갔다. 환영도 질문도 호기심도 없었다. 내 책상은 이미 싹 치워져 있었다. 시차와 예산 삭감 속에서도 내가 살려냈던 화분들은 사라졌다. 유로컴에서 온 액자에 든 감사 편지도 없어졌다. 심지어 내 의자도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고 등받이에는 태그가 그대로 달려 있었다. 나는 내 모든 직업적 정체성이 살았던 텅 빈 표면을 잠시 응시하며 서 있었다. 내 명패는 치워졌다. 옮겨진 게 아니라 제거된 것이다. 근처 테이블에서 사내 소식지 한 부를 발견했다. 헤드라인은 한소라 상무, 트라이던트 파트너십 글로벌 확장 추진을 이끌다였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기사를 훑어보았다. 민지은 부장의 퇴사에 따라 한소라 상무가 트라이던트 클라이언트 통합 전략의 전권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퇴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소독된 단어. 거래를 성사시키고 3개 대륙을 날아다니며 협상하고 무산될 뻔한 계약 중 2개를 개인적으로 살려낸 여자에 대한 인정은 없었다. 나는 소식지를 쓰레기통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나왔다. 다시 거리로 나왔을 때 도시는 전보다 더 시끄럽게 느껴졌고 경적 소리는 더 날카로웠으며 공기는 더 찼고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다. 그중 누구도 내가 방금 지워졌다는 사실을 알거나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국제선 비행 사이에 머물곤 했던 낡은 호텔로 몇 블록 걸어갔다. 그곳 사람들은 나를 알았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그들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15층 방을 주었다. 나는 커튼을 치고 신발을 벗고 침대 끝에 앉았다. 그리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그것을 느끼도록 허락했다. 그 공허한 공간, 슬픔도 패배감도 아닌 내가 쏟아부었던 그곳이 나를 진정으로 본 적이 없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들은 내 머리와 목소리와 존재감을 이용했다. 그리고 이제 키카드 한 번 긁는 것과 보도자료 한 장으로 나는 오래된 스프레드시트의 한 줄처럼 삭제되었다. 하지만 나는 부서지지 않았다. 나는 자유로웠다. 나는 그들이 차단한 노트북이 아닌 다른 노트북을 꺼냈다. 비밀리에 미래를 설계해온 검정색 무광 기계였다. 나는 진아와 라힘이 구축을 도와준 보안 클라이언트 포털을 열었다. 암호화는 완벽하고 깨끗하며 준비되어 있었다. 연락처 목록을 클릭했다. 루이스 마타, 아사노 유키, 린다 클라크, 그리고 망설임 없이 3통의 이메일을 보냈다. 각 이메일에는 딱 4단어 한글로는 2어절만 적혀 있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3통의 이메일을 보낸 다음 날 아침, 나는 블랙커피와 입맛이 없어 손도 대지 않은 크루아상, 그리고 노트북을 옆에 두고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방은 조용했다. 축하도, 샴페인도, 쏟아지는 이메일도 없이 그저 고요함 뿐이었다. 하지만 무무의 고요함이 아니었다. 폭풍 전야의 하늘처럼 변화 직전의 고요함이었다. 태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나는 알고 있었다. 한기준은 월요일 아침 임원회의에 이미 신경이 곤두선 채 들어왔을 것이다. 아마 그의 비서가 트라이던트 계정에 대한 출력된 업데이트를 건넸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모멘텀도, 클라이언트들의 열정적인 메시지도, 내 쪽에서의 체크인 노트도 없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편이 아니었고 클라이언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으니까. 법무팀에 친구를 심어둔 진아의 말에 따르면 한기준은 오전 9시 15분에 아사노 유키에게 첫 전화를 걸었다. 응답 없음. 20분 뒤 다시 시도했다. 무응답. 오전 10시까지 그는 한소라와 임시 전략팀을 참여시켰다. 그들은 다음으로 유로컴을 시도했다. 린다 클라크는 항상 응답이 빠르고 직설적이며 효율적인 사람이었다. 이메일 답장은 1시간 내에 오고 지연을 용납하지 않는 종류의 사람. 그날 아침 전화벨은 7번 울리더니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오전 10시 40분 그녀의 사무실 주소로 후속 이메일이 전송되었고 법무팀으로 두 번째 이메일이 갔다. 둘 다 반송되었다. 부재 중입니다. 트라이던트 관련 모든 문의는 현재 귀사의 담당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들은 그게 누구인지 더 이상 모른다는 것이었다. 오전 11시 30분 패닉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브라질 링크에 전화를 걸었다. 루이스 마타의 비서가 전화를 받았고 그가 자리에 없다고 했다. 오늘 자리에 없다고요? 한기준이 물었다. 아니요,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태용을 위해서는 자리에 없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설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대신 전화가 끊어졌다. 내 호텔 스위트룸에서 나는 정도의 클라이언트 대시보드를 조용히 새로 고침했다. 라힘의 설계로 만들어진 새로운 포털은 모든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을 암호화된 로그로 추적했다. 단순히 스마트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었다. 공개 론칭도 화려한 발표도 없이 그저 깨끗하고 안전하며 인간 중심적인 온보딩 등록이었다. 새 클라이언트 모두 내 메시지를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시스템에 로그인했다. 그들 각각은 정도팀과 탐색 세션을 예약했다. 드라마틱한 것은 없었다. 그저 이전을 위한 조용한 단계들이었다. 소음도 대립도 소송도 위협도 없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저 침묵뿐이었다. 많은 것을 말해주는 침묵. 누가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누가 완전히 잃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는 그런 침묵이었다. 태용은 공격받고 있는 게 아니었다. 무시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회사에게 침묵은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고였다. 오후 1시경 한기준은 마지막 수를 썼다. 그는 투자자 관계, 이하열 담당자를 통해 새 클라이언트 회사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이를 통합 업데이트로 포장하며 태용이 트라이던트 프로젝트를 계속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공동 언론 성명을 요청한 것이다. 그들 중 단 한 곳만이 답장을 보냈다. 인사말도 서명란도 없는 짧은 메시지였다. 태용은 더 이상 우리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대변하죠. 나는 오랫동안 화면에 그 단어들을 응시했다. 단순하고 투박했지만 태용이 내게 줬던 그 어떤 직함보다 더 무게가 있었다. 나는 즉시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일어나서 통유리 창 쪽으로 걸어갔다. 도시는 32층 위, 내가 일하던 곳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붕괴를 전혀 모른 채 내 발밑에서 고동치고 있었다. 목소리도 없이 나를 해고한 그곳은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거래를 잃고 있었다. 시끄럽지도 공개적이지도 않게 그저 사라지고 있었다. 저녁에 진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쪽은 난리가 났어. 그녀가 말했다. 한소라는 패닉 상태고 한기준은 네가 배후라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 클라이언트들이 전화를 전혀 안 받거든.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대답했다. 혹시 성명서 같은 거 내고 싶지 않아? 공개적으로 터뜨린다거나. 나는 라힘이 막 게시한 정도의 빛나는 새 홈페이지를 바라보았다.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설립자 소개도 내 정보도 없이 그저 로고와 바닥글의 코드 한 줄, 그리고 약속 하나뿐이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아니,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이 침묵 속에 좀 더 앉아있게 둬. 이건 복수가 아니니까 소음 없는 명확함이지. 그리고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야. 오전 9시 30분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 번쩍이는 배너도 론칭 행사도 숨 가쁜 링크드인 스레드도 없이 정도의 미디어 홍보 포털을 통해 직접 조용하고 목적이 분명하며 되돌릴 수 없는 간단하고 우아한 발표였다. 정도는 텔노바, 유로컴, 브라질 링크와의 다대륙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7년간 1조 5천억 원 규모의 이 계약은 3개 지역에 걸쳐 안전한 모듈형 클라우드 통합을 제공하여 글로벌 기업 연결성을 재정의할 것입니다.
미디어 문의는 프레스AT 주용도 TA로 연락 주십시오. 서명, 민지은 CEO. 그게 다였다. 태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팡파르도 없었다. 그저 정확성과 존재감뿐이었다. 오전 10시부터 이메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전 동료들이 아니라 기자, 애널리스트, 벤처 캐피털 스카우터들이었다. 지난주까지 웹사이트도 없던 회사가 어떻게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세계의 레거시 클라이언트를 완벽하게 인수했는지 알고 싶어하는 정도라는 이름을 오늘 아침 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오전 10시 45분 첫 번째 업계 기사가 떴다. 그 뒤로 2개 더, 그리고 6개. 오전 11시 15분 테크워치 글로벌이 헤드라인을 냈다.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차를 천천히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다. 조용한 인수. 정도는 누구이며 왜 태용의 모든 사람이 패닉에 빠졌는가. 태용의 유리타워 안에서 침묵은 혼돈으로 바뀌었다. 한소라는 3명의 주니어 홍보 매니저와 함께 회의실에 틀어박혀 있었고 방음벽 너머로 그녀의 높아진 목소리가 간신히 들려왔다. 진아가 법무팀에서 문자를 보냈다. 반박 성명서 쓰려고 난리야. 한기준은 외부 공작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할 말도 논쟁할 것도 없었다. 한기준은 공작당한 게 아니었다. 그저 수싸움에서 졌을 뿐이다. 조용히 힘을 키우는 것의 특징은 이미 일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디서 시작됐는지, 얼마나 퍼졌는지 모른다. 그저 갑자기 통제권을 잃었다는 것만 알 뿐이다. 그것이 소음과 명확함의 차이였다. 태용은 소음을 가졌고 나는 명확함을 가졌다. 오후 12시 20분 파이낸셜 크로니클은 이 움직임을 2011년 알티빅스의 피벗 이후 기업 기술 분야에서 가장 대담한 조용한 이동이라고 불렀다. 오후 1시 15분까지 정도의 수신함에는 70건이 넘는 파트너십 요청과 투자자 미팅 제안이 들어왔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수락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기반이 완전히 다져질 때까지는. 한편 클라이언트인 유키, 린다, 루이스는 철저히 침묵을 지켰다. 단 한 줄의 언론 코멘트도 설명하는 트윗도 없었다. 그들은 설명할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단순히 다르게 선택했고 나를 선택했을 뿐이었다. 라힘이 오후 2시쯤 무알코올 샴페인 한 병과 보도 자료 출력본을 들고 호텔 스위트룸으로 들어왔다. 마치 구식 스타트업 창업자들 같았다. 이거 액자에 넣을 건가요? 그가 웃으며 물었다. 문신으로 새길지도 몰라. 내가 대답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건넸다. 그리고 재무자료요. 그들이 이미 구현 예산을 계좌로 이체하고 있어요. 진아가 모든 걸 3번 확인했어요. 문제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내쉬었다. 안도가 아니라 인정이었다. 이건 운이 아니었다. 설계된 것이었다. 모든 움직임은 의도적이었다. 심어진 모든 대화, 육성된 모든 클라이언트. 나는 태용의 클라이언트를 뺏어온 게 아니었다. 태용이 권력 노름과 껍데기뿐인 직함에 취해 있는 동안 그들의 신뢰를 얻은 것이었다. 그날 저녁 늦게 저장하지 않았지만 아는 번호로부터 짧은 음성 메시지가 왔다. 한기준, 나는 한번 재생하고 끝나기도 전에 삭제했다. 그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마침내 깨달았을 때 모두가 묻는 똑같은 질문을 했다. 이게 개인적인 감정 때문인가? 당연히 그랬다. 또한 직업적이었다. 전략적이었다. 이미 오래전에 그랬어야 했다. 나는 그날 밤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섰다. 스카이라인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내가 쟁취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소음으로 모든 것을 가져갔다. 나는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되찾았다. 발표도 복수의 연설도 없이 그저 페이지 위에 이름 하나, CEO 민지은, 그리고 지켜보는 세상. 내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결과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했기 때문이다. 키넨에서 열린 글로벌 테크 서밋의 회의실은 짙은 푸른색 벨벳 커튼과 광택 나는 유리 테이블로 장식되어 있었다.
절박함을 가린 사치였다. 오전 9시 한기준은 C214호실 앞쪽에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새로 임명된 임시 전략팀장과 뻣뻣한 정장을 입은 2명의 규정 준수 관리자가 있었다. 밖은 웅성거림으로 시끄러웠다. 태용은 정도 사태로 흔들린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떠오르는 동유럽 클라우드 회사와의 획기적인 파트너십 뉴스를 흘렸다. 내부자들만이 진실을 알았다. 이것은 획기적인 돌파구가 아니었다. 동아줄이었고 이미 끊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을 뒤쪽 구석에서 지켜보았다. 내 입장은 예고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는 볼거리가 아니라 정밀함을 위해 타이밍을 맞췄다. 한기준은 잠재 파트너사의 CEO인 어깨가 넓은 남자 마렉 드보르스키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서성거렸다. 나는 프라하에서 주권 클라우드 호스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며 그와 긴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는 아직 나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곧 기억하게 될 터였다. 오전 9시 15분. 나는 슬레이트 그레이 색상의 블레이저와 심플한 원피스를 입고 걸음마다 자신감을 담아 차분하고 침착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마렉이 고개를 들어 눈을 깜빡였다. 민지은? 한기준이 돌아섰다. 얼굴에서 핏기가 너무 빨리 사라져서 기절하는 줄 알았다. 나는 테이블로 걸어가 마렉에게 손을 내밀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마렉은 혼란스러우면서도 흥미로워하며 꽉 잡은 손으로 악수했다. 당신은 누구와 함께? 저는 정도를 대표합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이 협상의 다른 당사자이기도 하죠. 유리가 깨진 듯한 침묵이 방 안에 퍼졌다. 한기준의 턱이 굳어졌다. 이건 비공개 세션이야, 민지은. 아니요,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건 합동 세션입니다. 태용이 글로벌 롤아웃 능력에 대해 상충되는 2가지 성명서를 제출한 후 정도가 초대되었습니다. 서밋 주최 측은 투명성과 완전한 파트너 정렬을 요청했습니다. 마렉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조각들이 실시간으로 맞춰졌다. 나는 폴더를 열고 정도의 인프라 맵을 펼쳤다. 깔끔하고 업데이트되었으며 마렉 회사의 지역 확장 계획에 맞춰진 것이었다. 우리의 모델은 더 군더더기 없고 빠르고 검증되었다. 그의 CTO는 이미 사적으로 사양을 승인했다. 이 최종 검토를 보류한 채 당신 입장은 이해합니다. 마렉이 한기준에게 말했다. 하지만 트라이던트 사태 이후 또 다른 불일치를 감당할 순 없습니다. 한기준이 끼어들었다. 그건 사보타주 방해 공작이었어. 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건 예지력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정치보다 명확함을 선택했습니다. 한기준이 마렉에게 돌아섰다. 정말 거래 도중에 회사를 버리는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까? 나는 날카롭고 조용하며 침착한 미소를 지었다. 저는 배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다. 구멍을 뚫은 사람들 없이 배를 다시 지을 뿐이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마렉이 자신의 법무팀을 바라보았다. 이중 검토를 진행하죠. 그가 말했다. 그리고 민 대표의 제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한기준은 한 대 맞은 것처럼 뒤로 물러섰다. 거기서 끝낼 수도 있었다. 조용히 승리를 챙겨 그를 방 안의 긴장 속에 썩어가도록 내버려둘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지 이기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내게서 앗아간 존엄성을 위해 왔다. 그래서 나는 한기준의 눈을 똑바로 흔들림 없이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한 대표님이 관여하지 않을 때만 합동 인프라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비행 중에 설계자를 해고하는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방 안의 침묵이 무거워졌다. 마렉은 아주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존중합니다. 한기준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그 순간 나는 CEO가 아닌 게임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닫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말 한마디 없이 방을 나갔다. 밖은 늦봄의 햇살과 카페 테이블을 가득 메운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맨헨 거리였다. 나는 근처 안뜰로 걸어갔다.
라힘과 진아가 커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둘 다 휴대폰으로 서밋의 실시간 피드를 보고 있었다. 폭탄을 터뜨렸다며? 진아가 씩 웃었다. 폭탄은 없어. 그들 옆에 앉으며 내가 말했다. 균형이 회복됐을 뿐이지. 라힘이 설계자를 위해 컵을 들어 올렸다. 나는 내 컵을 들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을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이 나를 막으려던 방에 걸어 들어가 그곳을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전 7시 45분 나는 정도 본사로 들어섰다. 아침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깨끗하고 광택 나는 바닥 위로 긴 빗줄기를 들이우고 있었다. 공간은 조용했지만 차갑지는 않았다.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곳에서만 나오는 차분한 에너지가 감돌았다. 한쪽 벽에는 막 설치된 새 명판이 브러시드 스틸에 새겨져 있었다. 정도, 설립자 민지은. 각주에 숨겨진 것도 팀 크레딧 뒤에 감춰진 것도 지워지거나 대체된 것도 아닌 그저 거기에 완전하고 최종적이며 눈에 띄게 존재했다. 나는 잠시 그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표면을 가볍게 쓸어보며 내 이름이 초안에 쓰였다가 회의 전에 지워졌던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했다. 내가 일을 다 했지만 다른 사람이 발표했던 모든 제안서들, 내 기여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내가 편집한 모든 보도 자료들. 그들은 오랫동안 내 목소리의 많은 조각을 가져갔지만 나를 진정으로 침묵시키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다. 건물이 나를 대신해 말하고 있었으니까 위층으로 올라가 회의실로 들어갔다. 태용이 선호하던 차가운 크롬 장식이 아니라 따뜻한 나무와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지배가 아닌 대화를 유도하는 벽들이 있는 곳이었다. 유로컴의 린다 클라크가 테이블 한쪽에 앉아 라힘과 통합 일정을 검토하고 있었다. 루이스 마타는 구석에서 화상 통화를 하며 지난 브라질 축구 경기에 대해 웃고 있었다. 아사노 유키는 선물을 보냈다. 정도가 지원하는 각 대륙을 상징하는 분재의 세 그루였다. 나는 테이블 상석에 앉았지만 왕좌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균형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휴대폰으로 조용한 알림이 왔다. 한소라가 사임했다. 즉시 발효됨. 공식 성명도 인터뷰도 없이 업계지에 단 한 줄로 실렸다. 소식통에 따르면 주요 파트너십 붕괴에 따른 리더십 구조 변화.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았다. 아무도 정말로 신경 쓰지 않았다. 1시간 후 또 다른 알림이 떴다. 한기준. 태용 이사회 만장일치로 해임. 스캔들도 소송도 카메라 앞에서의 멘붕도 없었다. 그저 제거될 뿐이었다. 그들이 나를 지우려 했던 방식과 정확히 똑같은 느리고 조용한 붕괴였다. 다만 지금은 그들이 소리 없이, 유산도 없이, 누구도 그들의 자리를 지켜주려 하지 않는 채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환호하지 않았다. 축하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항상 더 단순하고 신성한 것, 즉 되찾음에 관한 것이었다. 그날 늦게 최종 통합 계약서에 서명할 때 새 트라이던트 파트너를 하나의 다중지역 아키텍처로 통합하는 공동 계약서에 서명할 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1조 5천억 원을 생각하지 않았다. 헤드라인이나 명예회복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내 이름, 민지은을 생각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정확히 나 자신으로서 서명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 두려움도 위장도 착각도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인정받기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아니었다. 나는 당연하게 기억되었다. 이번에는 그 토대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피 흘려 만든 프로젝트에서 이름이 지워진 적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공을 가로채는 동안 침묵을 지켜본 적이 있다면, 잊어버리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들이 진짜 의미한 건 내 자신을 포기하라는 뜻이었음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하라.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대체될 수 있는 부품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은 끝나지 않았다. 어떤 싸움은 이기기 위해 불이 필요하지 않다. 집중이 필요하다.
고요함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오면 당신의 존재가 당신의 고통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라. 민지은의 여정이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무시당하거나 과소평가되거나 지워진 적이 있다면 침묵하지 마라.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하라. 그리고 조용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한다면 구독을 눌러라.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